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북미 대화는 교착 상황에 있고 남북 관계도 답보 상태입니다. 김정은, 푸틴, 오늘 북러 회담을 시작으로 이번 주 중국과 러시아, 또 일본과 미국 정상이 차례로 만납니다. 한반도 정세에서 4강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직면한 외교 안보 난제들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전문가들 모시고 심도 있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중러, 미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예정된 가운데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정상 외교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미 교착 상태에서 북러 간 밀착 행보가 비핵화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북중러 비핵화 삼각 공조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한편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제4차 남북 정상회담이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자임했던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 전략에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곧 북러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곧바로 베이징에서 중러 정상회담도 열립니다. 결국 한반도를 둘러싼 전통 동맹 체계가 다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나라, 대한민국만 이 흐름에서 빠져 있습니다.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대화가 교착 국면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네 번째로 열릴 남북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이번에도 남북 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에 진전을 이룰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에 봄을 알린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그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남아있는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번 주 토론당당에서 집중 논의해봅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한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전략연구실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협력안보연구원 이인배 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푸틴, 김정은 양쪽 정상회담 25일 진행이 됩니다. 여러 정상들의 지금 만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심에 있는 우리 당사자 한국의 외교 안보 상황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듣고 개별의 사항들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유한 교수님. 네, 지난해 평화 국면으로 전환 이후에 다양한 그 외교적 행보들이 있었고 상당히 급진전돼 오던 과정에서 올 2월 말에 있었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다소 이제 정체 국면에 들어가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빠른 속도로 움직이던 정세에 정체가 초래되니까 뭔가 교착된 거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을 이제 갖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 속도로 다시 정상 궤도로 진입할지 아니면 궤도가 이탈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70여 년 동안 구조화됐던 이런 구조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테고요. 네. 그리고 빅딜을 위한 새로운 판을 지금 모색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새로운 창의적인 안들을 내서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남성욱 교수님. 예, 일단 금년이 이제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집권 3년 차를 맞아서 이제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양 3당사자 남북미가 정상회담을 북미 간에 2차례, 남북한 간에 3차례를 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 간의 이제 노력이 1라운드가 이제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동안의 성과도 있었고 또 교착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1라운드는 상대방의 보관, 상대방의 속마음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 성과라면 성과였고요.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 2라운드가 하나의 국면 전환을 맞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2라운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말까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뭐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에는 이제 재선 국면 선거 때문에 아마 북한과의 회담에 어느 정도 열정을 쏟을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 하반기가 북핵 문제의 2라운드에 들어서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홍현익 박사님. 네, 내일 모레가 판문점 정상회담 1주년입니다. 예. 작년 한 해 생각하면 정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상당히 강화됐고 정말 상상도 못했던 북미 정상회담도 2번이나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한 성격 그리고 국내 정치에서 수세에 몰리자 사실상 합의가 다 된 그 하노이에서의 합의를 무산시키고 이렇게 지금 헤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각자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뭔가 이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의식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일단 낮은 수준이지만 합의가 한번 도출이 됐던 것이고 이를테면 연락사무소나 뭐 종전선언까지 다 해주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여건만 낮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는 북미 간의 3차 정상회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저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김정은이 국제사회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 역시 남북미 3자 정상들 간의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 김정은이 이렇게 외국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북한이 개혁개방이나 대화 쪽으로 나오고 있다는 계속적인 신호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를 잘만 살리면 올 한해 그야말로 또다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더 진흥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임 위원장. 네, 2018년이 미국과 북한 간의 북핵 협상이 중심을 이루면서 중국과 한국이 후견인 또는 중재자 역할을 했던 사자 구도 속에서의 북한 핵 문제의 전국이었다면 2019년은 이번에 북러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이 들어가게 돼서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핵유자 수가 더 늘어나게 되는 산법이 복잡해야 되는 전국이 올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북한 핵 제재 국면들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행위자 수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은 낮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018년과 비슷한 국면에서 밀당은 계속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행위자가 이제 일본까지 포함하면 이른바 4강이 주요 행위자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봤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제 북러의 정상회담이 8년 만에 열리는데 북러 간의 이런 관계 지금 상당히 이제 밀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통적인 그 사회주의 국가 시절이라면 지금까지 김정은 체제 성립 이후에 정상회담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할 정도죠.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정상회담이 나섰다고 본다면 이번에는 뭐 해야 할 시기임은 분명한데 다만 이 북미 간의 협상이 지금 교착된 국면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주목을 끌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두 국가 모두 그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라는 점. 크림반도 점령으로 러시아도 지금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고 예. 북한도 지금 핵 문제로 제재를 받고 러시아 있어서 제재가 좀 얼마나 효과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어쨌든 양국 모두 제재를 받고 있다는 것은 운신의 폭이 그만큼 좁다는 거죠. 그 북한이 원하는 경제 지원이라든가 경제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러시아 자체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목표는 공유하고 있고 서방과도 뭐 다른 생각은 아닐 거라고 봐지고요. 다만 이제 러시아는 단계적 해법이라든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르는 제재 완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보리 제재라는 것은 안보리 상임 이사국과 그 이사국들이 논의해서 결정한 제재니까 앞으로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러시아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러시아가 아마도 나름의 어떤 자기들의 건설적 안이라는 형태로 예. 지금의 어떤 교착을 풀기 위한 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죠. 예. 푸틴, 김정은, 푸틴 만남이 지금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북한의 입장에서 전략에서 변화의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기존 노선을 공고히 하는데 공고히 하는데. 북러 정상회담을 활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베이징에 3차례, 4차례 이런 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뭐 그 교수님 말씀대로 지극히 당연한 행보입니다. 일단 북한이 러시아에게 기대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떤 지원이겠죠. 아하. 제재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여러 가지 환정 문제가 있죠. 제3국의 물품을 북한산과 둔갑시키는 이제 그럴 때 러시아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특히 있습니다. 극동 지역은 또 지리적으로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서로 점이 있겠네요. 선박들이 오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밀을 5만 톤을 러시아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을 넘어서서 좀 경제적인 지원의 어떤 활로를 모색하고 특히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의 민생용을 가장 많이 예외를 인정을 요구를 했던 나라가 러시아이기 때문에 일단 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푸틴에게 어떤 요청할 사항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뭐 그렇다면 뭐 여러 가지 북한으로서는 중국에 이어서 러시아 또 이은 다른 또 일본과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기존의 관계를 맺었던 중국이라든가 미국들은 어떤 관점에서 북러 관계를 초점을 두고 볼까요? 중국으로서는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다 사이가 좋기 때문에 이걸 지지하는 속내는 좀 다르죠. 속내는 이제 북한이 중국에 완전히 의존하도록 만들고 싶은데 러시아를 김정은이 가는 이유는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러 간의 교역량이 작년에 보면 4천만 달러예요. 우리는 얼마냐면 230억 달러. 그러니까 700배입니다. 예. 한러 교역이 북러 교역의 700배. 평년도에는 한 200배 정도 되는데 지금 제재 국면에서 더 이제 벌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인도주의적 지원 정도는 푸틴이 해주겠죠. 그다음에 이제 제일 큰 건 역시 러시아는 중국과 달리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약해요. 예. 핵 능력에 있어서는 중국보다 훨씬 더 강하고 왜냐하면 러시아는 미국하고 무역에서 거의 적자거든요. 근데 중국은 1년에 3,500억 달러 흑자예요. 중국은 미국의 영향권에 있어요, 거꾸로. 아주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러시아는 뭐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핵 문제에 있어서 이게 북한이 핵을 비핵화시키는데 비핵화 한다는데 왜 제재를 안 풀어주느냐? 아주 당당하게 따질 수 있는 나라가 러시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 같고요. 두만강 철교를 놓는다든지 또 우리에게도 유용한 남북로 철도 연결한다든지 그다음에 가스관 건설 이게 다 좋은 건데 이 북핵 문제 때문에 안 되니까 푸틴 대통령을 김정은이 만난다는 건 우리한테 상당한 기회다 이렇게 봅니다. 기회다. 러시아는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북 정상회담도 바라고 남북 대화 협력 한반도의 안정 비핵화를 다 바라기 때문에 더구나 동북아 다자한복까지 원하는 나라니까 아주 협력할 부분이 많은데 이제 러시아뿐 아니라 일본도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아베는 아마 옛날에 고이즈미처럼 전격적으로 평양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푸틴 등과의 만남 이런 게 혹시 신냉전 형태로서의 남북 3대 3의 갈라짐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국제체계 속의 협력관계로 들어가는 걸 보군요. 그럼요.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물론 도전적인 측면도 조금은 있겠지만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다. 예. 아베가 평양을 가더라도 그것도 우리가 활용할 측면이 충분하다. 사실 그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은 푸틴이 지난해부터 계속 해왔었죠. 예.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안 가고 있다가 이번에 응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봤을 경우에 좀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우군이 한 나라 더 필요한 상황이니까 러시아를 만나는 게 좋죠. 실질적인 이익은 크게 좀 도움받을 것이 한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러시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제재 완화 또는 제재 그 결의안의 수정 같은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제가 그런데 볼 지금 때는 황 박사 하는 초점이 북한이 이제 국제체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당히 말씀을 제가 정상 드리려고 국가가 합니다. 된다라고 보는 네. 거군요.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이번에 만나게 되면 러시아 쪽이 오히려 더 지금으로서는 이익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그 국제 질서 속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G2 싸움, 그 속에서 한반도 북핵 문제를 두고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들 이런 속에서 러시아는 상당히 이제 변방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메이저 중앙 무대로 나오기 위한 징검다리로 북한 핵 문제를 입김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 조금 조심스럽지만 북한이 지금 양자 협상 구도,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 구도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지지멸렬하다는 제 추측과 연동돼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북한과 러시아가 육자회담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걸 러시아가 대단히 바라는 거고요. 이 동북아 지역 이쪽에서 러시아는 다자주의 통해서 입김을 늘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육자회담은
회담을 다시금 불을 지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북한으로서도 협상 국면을 계속 이어가면서 미국의 압박은 줄일 수 있는 그런 완충 지역을 할 수 네. 있기 때문에 육자회담이 다시금 바람 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이제 북핵 관련 문제가 다시 이제 다자구조틀 속에서 논의가 될 거다. 아까 이제 홍현익 박사가 조금 답보 상태에 있지만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징후들을 해석을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역시 우리의 역할이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정된 4차 남북 정상회담, 이른바 답방 형태 정상회담은 진행이 좀 안 되고 있고요. 또 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오지랖 넓은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남북관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홍현익 박사? 네. 오지랖 넓은 중재자 좀 기분 나쁘죠. 우리 대통령께서 굉장히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시고 실질적인 성과도 보이고 뭐 북한의 대변인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시면서 북미 간의 관계를 평화적으로 이끌어 왔는데 갑자기 오지랖 넓은 중재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기보다 그 큰 그림으로 보면 작년 9월에 평양에서 북미 간의 이제 정치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영변의 핵시설을 전폐하는 조건으로 상응 조치가 있다면 전폐하겠다. 이것을 이제 이끌어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에는 영변만 포기하면 미국이 뭔가를 주는 것을 한국이 다 마련해 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하노이에서 그것이 안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실망감을 이제 표출한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불만이 있는데 강대국이니까 예. 거기는 비난을 좀 자제한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측면으로 보면 남북 정상회담 하면 주로 우리가 북한을 많이 경제적으로 도와준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행동으로 갈 때는 미국하고 하나하나 상의를 하니까 그게 약간 좀 불만인 점. 그리고 이제 북한 주민들을 겨냥해서 이게 남한이 북한을 많이 도와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남한에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주민에 대한 경고용 이런 것이 섞여서 나온 발언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미국하고 다시 회담을 하려면 체면을 세우고 나오기 위해서는 예.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결국은 조만간 응하지 않을까. 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그동안의 중재자, 촉진자 또는 당사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촉진자, 중재자 노력을 하긴 했는데 이게 그동안에 북한의 기대감을 너무 높이지 않았느냐. 예. 그래서 그 실망감. 그러니까 우리가 뭐 9.19 평양선언 가서 여러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죠. 비핵화를 하면 이렇게 된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비핵화보다는 그 미래 장밋빛 그림에만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마치 남측이 안 움직여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이제 오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북한의 기대치를 너무 높이는 것은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 있고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청와대나 통일부 대변인이 대응하는 발언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을 딱 그 지칭한 표현은 아니고 남측 당국이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지금의 과정이 톱다운 방식으로 정상들이 나섰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시정연설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상당히 그것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극단적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예. 결국 이제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에 대한 북한에서의 내부 총화를 한 결과 예. 결국 그 남북 합의라는 형태로 만든 합의들이 그 미국에 의해서 거부됐다는 데 대해서 남측이 미국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거 아니냐 예. 하는 데 대한 이제 불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직접적으로는 이제 우리한테 한 게 아니고 미국을 향해서 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지금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이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는 그런 이제 얘기를 했고, 그건 아마 협상 전술 차원에서 지금이 해까지 해왔던 역할보다는 좀 더 당사자로서 한반도 문제에 가급적 북한 측의 의도를 잘 읽고 그걸 좀 반영해서 민족 공동의 이익을 중심으로 예. 풀어나가야 되지 않냐는 그런 요구인 것 같습니다. 네, 임배 원장께서는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국에게 대해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아마 전략적 계산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화해 교류를 통해서 문 대통령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어떻게 돌리는가가 가장 중요한 한국 정부에 대한 가치라고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지난해 11월에 있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의 그때도 아주 급작스럽게 우리 대통령께서 가셔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었죠. 그때 만났을 때는 아마 연내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한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갔었던 건데 사실은 성공하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도 같은 경우 또 한미 정상회담을 했었는데 오히려 여기서도 단호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만 확인하는 그런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김정은 위원장 이 말이 나왔던 건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의 한국 정부가 과연 이 북핵 정국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을 흔들거나 돌리거나 변화시키는 데서 영향력이 거의 없다라는 판단을 김정은 위원장이 내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좀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임 위원장께서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조라든가 아니면 방식에서의 어떤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초에 대한민국이 북한의 북핵 정국에 있어서 북한을 움직이거나 어떻게 하기 위한 레버리지가 사실은 굉장히 적다. 사실은 예전처럼 퍼주기라는 논란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적다. 제재 상황 속에서 결국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하고 한국하고 얼마나 밀접하게 있어서 미국에게 영향을 미치는가가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북한의 레버리지에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거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그 영향력이 사실은 점점 소진돼 없어지는 것을 지금 발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남북 관계도 여격과 연동되어서 그렇게 지금 동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저거 보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럼 이 위원장님 말씀이라면 핵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할 일은 없다. 한미 공조 이외에는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과정에서는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18년을 계기로 해서 이제 평화 국면으로 열리고 그리고 이제 3월 5일 우리 특사가 올라가서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 보장이 이루어진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그 메시지를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특사단에게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하게끔 할 정도로 네. 미국도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평행선을 네. 그리면서 정체 국면이 빠졌을 때 9월 평양 선언을 통해서 영변 핵단지 영구 폐기와 상응 조치를 교환하는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안을 우리가 창의적인 안을 낸 것이죠, 사실은. 남북 합의라는 형태로. 네. 그래서 이제 2월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은 9월 그 평양 선언의 내용을 중심으로 북미 간의 협상을 주도해 왔는데 아까 홍 박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변수가 네. 작동했다. 그래서 국내 정치적으로 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으로도 제재를 풀어주는 그런 합의를 했을 때 이제 몰릴 수밖에 없으니까 잠시 접어두고 빅딜안을 내놓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잠시 이 상황을 모든 것은 한국의 역할이 잘못됐다라거나 역할이 없었다라거나 한미동맹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이게 논의가 안 되는 네, 거죠. 오히려 그동안의 과정을 보자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오히려 어려운 교착 국면에서 푸는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남성욱 교수님요. 예, 노력을 뭐 많이 했죠. 비핵화라는 자동차가 움직이게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기여를 한 것은 뭐 분명합니다. 이제 2년 동안 운전자 역할을 하셨는데 현재 이 운전자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이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시점이죠. 그 네. 2년간의 노력이 뭐 전혀 무의미하다라는 측면은 아니고요. 저는 조금 한 가지 추가할 점이 북한이 워싱턴 국내 정치의 복잡함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요? 네, 북한이 네. 예, 빅딜안을 다 사전에 합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 정치 때문에 현장에서 뒤집었다라는 이제 그런 관측이 있는데 그것은 워싱턴 국제 정치의 한 단면만을 보는 거죠. 그건 고현 교수하고 좀 견해 차이가 있네요. 네, 뭐 아까 우리 홍 박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은 이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공화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싱크탱크도 많고 뭐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최강 미국 대통령이지만 혼자 정책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사전에 스티브 비건, 뭐 최선희 등 외교 라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합의를 했죠. 그런데 그 핵심 부분, 영변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에 관해서 그거는 미국과 북한 간에 사전에 일치가 안 됐던 거죠. 예. 이제 그 일치를 조금 더 북한이 정확하게 워싱턴 내부를 보고 판단을 해야지 코원 국내 정치 때문에 트럼프가 갑자기 뒤집었다라고 그러면 3차 정상회담도 이번 하노이
하노이 노딜과 같은 예. 유사한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짧게 여러 번 오가는 게 좀 좋겠습니다. 예. 큰 그림으로 좀 보고 싶은데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결국은 화해협력 정책을 해서 미국의 부시 정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19 공동성명 2.13 합의, 13 합의해서 결국은 북한 핵을 폐쇄시키고 불능화까지 90%까지 했는데 미국의 강경 정책으로 깨졌잖아요. 깨져가지고 우리 한국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 완전히 북한은 핵을 그냥 가져버리는 상태로 그냥 방관해 버렸어요. 대북 강경기조라는 그런 미명하에 사실상 북한의 핵 개발을 그냥 방치한 거죠.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말 불가능하리라 생각하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고 남북 간의 군사 합의서하고 그리고 북미 간의 정상회담도 성사시키고 또 소강 상태에 들어가니까 평양을 방문하셔가지고 다시 영변 핵 폐기, 영구 폐기를 상응 조치만 있으면 하겠다라는 거 얻어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네. 제가 강조점을 드리고 싶은 건 작년 11월부터 미국의 강경파라고 할 수 있는 부통령. 그 다음에 존 볼튼 보좌관, 그 다음에 폼페이오 국무장관 이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역시 북핵 문제는 단계적으로 해결된다라고 계속 얘기해 왔고요. 폼페이오 장관은 결정적으로 하노이 정상회담 직전에 뭐라 그랬냐면 제재를 완화하면서 비핵화를 얻어내는 것이 제재의 진정한 목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언론이나 전 세계의 전문가들은 다 하노이에서 합의가 될 거로 다 생각을 했고 합의한 초안까지도 다 언론에 네. 나온 바가 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트럼프가 자기의 그 국내 정치적 계산으로 북한 카드를 낮은 수준으로 합의하면 자칫하면 오히려 미국 가서 욕을 먹으니까 차라리 노딜을 해서 칭찬을 받고 북한 카드는 살려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합의문은 이미 있어요. 있으니까 그러나 똑같은 합의를 다시 할 수는 없지만 거기다가 조금만 체면을 살릴 수 있도록 조금만 발전시키고 그 합의 안에다가 해놓고 양측의 정상들이 실리와 체면만 지켜주면 저는 예. 6월 말에도 정상회담에서 전 서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잠시 소강 상태라고 우리 정부가 역할을 못했다라고 네. 하는 거는 이건 정말 너무나 우리 정부의 역할을 정말 폄하하는 것이 아닌가. 뭐 역할을 못했다는 쪽보다는 아까 남성욱 교수는 이제 좀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정도 얘기해서 남 교수는 그러면 점검 정도의 이상의 특별한 방향으로 어떤 뭐 제시하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북미 양측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했죠. 두 차례 정상회담을 네. 해서.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정상 간의 상대방의 복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서로 안 만나는 것이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이제 동력을 잃는다는 우리가 표현을 쓰죠. 그래서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제 워싱턴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제 우리 정부의 노력은 뭐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북미 양측이 상대방의 복심을 정확하게 읽고 교환하는 그런 북미 간의 실무적인 노력이 우선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CNN 보도에 따르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내용을 지금 이제 우리 가지고 있다. 뭐 청와대도 인정하는 쪽이었었는데 그런 메시지 한편으로 뭘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북미 간의 메시지가 그런 정상회담 계기를 통해서만이 전달돼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약간의 이제 시차라는 측면에서 스텝이 좀 꼬였다 지금 그렇게 보는데요. 예. 그 얘기는 하노이 결렬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좀 설득을 해주면 좋겠다는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북측에서는 지금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입장을 바꾼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을 하고 중재안을 갖고 오는 게 좋겠다. 근데 이제 그 시간을 마냥 두고 볼 수 없고 또 북한이 혹 새로운 어떤 길을 가겠다고 했으니 판을 깰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좀 서둘러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4월 11일 그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의 시정연설을 우리 날짜로 4월 12일 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하노이 회담에 대한 결산을 하고 미국의 입장을 시정연설이라는 곳에서 밝혔던 것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정연설의 내용을 면밀히 보면 사실은 지금 그 스몰 딜이라든가 이제는 그 잠정 합의안을 뛰어넘는 새로운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요구를 종합해 볼 때. 예. 그래서 아마 한미 간에 그 협의된 빅딜 안의 수정안 정도는 북한이 관심을 지금 쏟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앞서도 그 시정연설에서
중재자, 촉진자 역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했기 때문에 곧바로 특사라든가 정상회담을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북한도 정상회담 중 남북 정상회담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네, 예. 북한도 하노이 결렬 이후에 협상을 주도했던 김영철 등 통일 전선부 라인에 대한 내부 점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남북 사이에서도 예. 활발한 지금 그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있는 건 분명한데요. 예. 그러나 그것을 지금 전달할 수 있는 통로도 지금 좀 당분간은 좀 어려운 것 같고, 또 북한 스스로도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청와대 쪽에서도 인정했던 트럼프 메시지 어떤 내용일까, 어떤 의미를 가질까, 특히 이런 그 이제 북미 간에 해결이 될 메시지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만 전달이 돼야 될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메시지가 있는 건 사실이겠죠. 그런데 그 메시지가 과연 김정은 위원장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메시지인가가 사실 중요한 거 아마 좀 우리가 훑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미 그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메시지가 되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 밝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닌, 그때는 공개적으로 기자회견 때 이게 실무회담부터 스텝 바이 스텝 한다, 빅딜이 먼저다, 제재는 나중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공개적으로 밝혔던 것이 아닌 다른 이야기가 들어올 그를 우리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어야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그 정도까지 그러면은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곳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다른 포지션을 우리 대통령이 이야기했을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에게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 그 아주 만나고 싶어, 아주 좀 이모셔널한 표현들, 그러니까 아주 나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누구보다도 신뢰감이 있다, 또 만나고 싶다 등등의 그런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보면 이 CNN 보도가 나온 그 경로를 뭐 잘 아시겠지만 한국 외교관을 통해서 CNN에 전해지게 되고, CNN에서 보도하자마자 바로 우리 그 청와대에서 받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 사실 청와대에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북한에게 이런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 대목에서 저희가 꼭 짚어야 되는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한 얘기입니다. 정상회담의 결과가 아니란 얘기예요. 정상회담 하기 전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거기에 답변한 건데, 그러니까 정상회담의 결과가 아닌데 우리 많은 언론, 한국의 언론들은 언론에 전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지난 결과처럼 11일 그때 정상회담 정상회담 하기 전에 기자들이 물어본 거에 답변한 거에, 그것이 미국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어떻게 변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화를 나누기 전인데 그거를 마치 결과인 것처럼 다 얘기를 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거기서 답변한 것조차도 미국에서 가장 정통한 신문을 뭐라고 봅니까? 뉴욕타임즈 아니면 워싱턴 포스트잖아요. 이 두 신문이 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많은 스몰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스몰들은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빅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를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조금 변하는 것 같다, 스몰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서 굉장한 변화다, 이렇게 대서특필했는데 우리 언론은 그냥 빅딜만 하겠다라는 걸 그냥 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화를 1시간 반 동안 했는데 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죠. 왜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입장은 지금 이 북미 간의 3차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협상 중이잖아요. 물밑에서 협상하는 거죠. 하는 중인데 자기 입장을 먼저 완화했다는 걸 보여주면 협상력이 약해지잖아요. 네. 그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대통령도 그 메시지를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달해 줘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메시지가 뭐다라고 밝히면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래 따라서 이런 전술적인 차원에서 지금 물밑에서 우리 정부가 중재를 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마치 그냥 정상회담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제가 볼 땐 좀 책임감이 없는 그런 평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좀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뭔가 돌파구가 마련되는 계기가 있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한미 간에 여러 가지 회담을 하다 보면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이 평양에서 이 워싱턴의 대미 협상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또 이렇게 기피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왜 쓸까? 이제 볼턴 또 폼페이오 그동안 최근에 뭐 최선희 발언 등 포함된 그렇습니다. 얘기죠. 예. 폼페이오는 뭐 그동안 평양을 3차례나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협상을 실무적으로 총괄했던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을 굉장히 비난한다라는 것은 마치 북한이 또 하나의 오해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 두 사람만 배제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단독으로 만나면 마치 합의문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데 저 두 사람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게 이제 사회주의자들의 전통적인 인물 기피 전략인데 과거 남북한에서도 남측의 이제 인물에 대해서 그런 전략을 쓴 적이 있죠. 근데 북한이 이런 식으로 워싱턴을 접근하면 또 노딜로 끝난다. 그래서 비핵화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빅딜이 됐든 스몰딜이 됐든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정면 돌파를 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자세로 다시 복귀하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예. 저는 조금 다른 그 시각에서 좀 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최선이든 그 북한 측에서 나오고 있는 폼페오든 비건이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실무 협상 파트너를 바꾸라는 신호처럼 들리게 되는데요. 그 말은 역으로 들으면은 실무 협상을 하겠다라고 들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난해 국면까지 계속 이 북미 정상회담을 훑어보게 되면 계속 어려워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무회담이 부실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왔던 것이고 실무회담을 부실하게 만들었던 건 북한 쪽이었거든요. 미국 쪽에서는 비건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따져서 비핵화 개념부터 시작해서 로드맵을 제대로 만들어서 합의를 하게끔 했었는데 북한은 그걸 안 했죠. 실제로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홍은익 박사는 잘 진행되어 오다가 트럼프의 정치적인 선택이 지금 꼬이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보고. 저도 뭐 정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 실상을 볼 수는 없었지만 나중에 예. 나온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김혁철이라는 사람은 비핵화에 대한 전혀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라고 앤드류 킴이 이야기를 하는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그 미국은 비핵화에 관해 협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빼놓고 상응 조치만은 이야기를 협상을 하려고 했던 게 실무 협상이 다였으니까는요. 그렇게 보면은 비핵화에 관한 실무 협상은 굉장히 부실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그러면 지금 입장에 와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미국의 협상 파트너를 바꾸라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왜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미국 북한 쪽에서 하는가? 제가 볼 때는 그 내부적인 동학에 있어서 저는 좀 면피 차원이 강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철과 최선희와 김혁철이 사실은 이 판서를 잘못 읽었죠. 잘못 읽었는데 그것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해명하는 차원은 우리가 김영철은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을 해서 이까지 테이블에 와서 아주 막바지까지 다 오게 만들었다. 그런데 볼턴이라는 자가 와가지고는 다 뒤틀었다라고 왜곡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면피 차원이 대단히 강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고 폼페이오나 볼튼을 비난하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전 나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면은 이제 판이 깨져버리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들으라고 두 사람을 이제 비판하는 건데 그건 또 두 번째는 사실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정상회담 할 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의할 수 있다, 서명할 수도 있다라고 했고, 근데 관건은 영변에 대해서 전체를 폐기해야 된다는 게 명확하게 처음엔 얘기를 안 했던 거고, 거기다 좀 하나 더 얹어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북한이 내세운 그 안보리 제재 5개 해제라는 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한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게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그 코온 변호사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뭔가 합의를 하려고 했으면 5개는 너무 많으니까 이번엔 2개만 풀어주겠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 또 풀자. 이런 식으로 뭐 협상이 되는데 협상하는 태도가 아니라 전체를 다 화생방 무기 중단거리 미사일까지 다 내놔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건 깨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서명하려고 그랬는데 볼튼하고 폼페이오가 돌아가면서 폼페이오는 자기가 다음에 상원의원에 출마하려고 그러는데요. 자기 보수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서 낮은 수준으로 합의하면 상원의원 못 나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5개 해제해주면 얼마 효과가 있냐? 그랬더니 65억 달러 북한이 벌어든다 그래요. 근데 사실 이 북한의 1년 대외 수출 수입 다 더해도 65억 달러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한 20억 달러밖에 안 되는 걸 65억 달러라고 이렇게 과장을 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판을 깨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볼튼이나 폼페이오 이 두 분이 진짜로 합의를 하려고 했던 건가? 북한으로서는 의심스러운 거죠.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가시적인 진전을 하고 보자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결렬됐던 북미 정상회담 이제 3차가 언제 재개가 되느냐 주목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조건이 재개 조건이라고 보십니까? 호영 교수께서는요. 그 하노이 진상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예. 좀 약간 혼재된 부분이 이 실무 협상 과정에서 논의돼서 잠정 합의안이 만들어진 안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온 빅딜안이 있습니다. 안이 두 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북한은 그 실무 협상안을 중심으로 4가지 정도 합의해두고 나머지는 톱다운 방식으로 양 정상이 만나서 합의하자 하는 데까지 그 어느 정도는 진전이 있었기 실무자들까지 때문에 합의했던 안과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빅딜안 두 개가 있었다. 두 개가 있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그 실무들이 합의한 내용들을 받았을 때 국내 정치적 부담이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북한이 오산한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우니까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축제를 준비하고 온 거고, 근데 내용적으로는 거꾸로 미국은 이걸 받으면 국내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데다가 외교적으로도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예. 빅딜안을 준비해 온 그럼 거죠. 차후에 3차 이제 북미 정상회담 열리기 위한 어떤 부분이 정비되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지금은 이제 북한도 그러면 그 잠정 합의안을 미국이 받을 의지가 없는 것으로 예. 이른바 이제 천재 일우의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안보 대 안보 교환 프로그램으로 처음에 시작했는데 예. 2차부터는 안보 대 경제 교환으로 제재 부분을 들고 나갔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3차 이제 정상회담부터는 다시 안보 대 안보 교환으로 가겠다. 그 얘기는 자기들의 비핵화 수준에 맞는 미국의 비핵화와 관련된 조치, 이게 예. 예를 들면 군사적 위협 문제라든가 전략 자산의 전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더 복잡해졌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라는 시한을 길게 잡아둔 것, 그리고 실무적으로 합의된 다음에 서명하겠다고 한 것, 예. 그런 것을 볼 때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그런 경험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완벽하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이제 예. 뭐 그 정상들이 만나서 톱다운으로 하는데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 예. 또 제재 중심의 완화를 주장하지 않겠다. 예.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 다시 이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예,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뭐 회담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성립된다면 어떤 문제가 이렇게 서로 간에 합의에 이르렀을 때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내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재선까지 올 4, 4분기 내년 1, 4분기가 이제 마지막 한 번 기회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3차 회담 의향은 있지만 오히려 서두르지 전반기 때가 마지막 기회다라고 보시고요. 그렇게 예. 저는 봅니다. 서두르지 않겠다고 그렇고 또 뭐 김정은 위원장도 미국식 셈법에는 관심이 없고 새로운 셈법을 가져오면 해볼 용의가 있다. 이제 뭐 양측이 다 본인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판단을 하는데 지난 3월 말에 미국의 그 공화당 당위원회 춘계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화를 하나 얘기를 하죠. 협상장에서 영변 이외의 새로운 뭐 시설들을 얘기하니까 김 위원장이 뭐 굉장히 좀 놀랐고, 그리고 내가 이제 당신이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그래서 내가 회담장을 떠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내가 아마 유일할 거다. 이런 이제 뭐 그 자신이 느꼈던 뭐 얘기를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는데, 그 얘기는 이제 본질적으로 이 사람이 쓴 44권의 책을 보면 그 거래 기술에서 아주 트럼프가 44권 책을 썼습니까? 공적까지 포함하면요. 표현해서 뭐 예. 일단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소통과 거래에 능하다는 걸 본인이 과시를 하는데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거래를 즐긴다. 난 돈 때문에 거래를 하지 않나. 나 돈 많다. 그러니까 이 거래에 있어서는 손해나는 것을 자기는 극도로 싫어한다라는 거죠. 이번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한 것도 본인으로서는 그 거래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즉 5개 제재와 영변만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틀 영변과 5개 제재 완화를 서로 틀을 바꾸지 않으면 3차 회담이 열리기는 어려울
어려울 거다. 이 5개 회 제재가 아까 홍 박사님 뭐 한 2개만 풀고 3개 나머지 이렇게 딜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생각보다 다 상호 연계가 돼서 이 5개가 다 돌아가니까 제재가 가동이 되지. 여기서 절반만 예. 풀고 절반만 돌리면 그 나머지는 의미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양측이 이 문제에 관해서 예. 새로운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쪽에서 나왔던 빅딜 관련 또 북쪽에서 얘기했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방향이 됐을 때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라고 보시군요. 예. 일단 큰 그림으로 보면 북한이 뭐 못된 행동이지만 30년 동안 이미 핵을 개발했잖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는 대가가 개발한 데 대해서 제재를 가한 거 조금 풀어주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북한은 30년 동안 완전 허송세월하면서 그걸 그 체제의 명운을 걸고 개발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가능성의 영역으로 보면 뭐 북한한테 뭐 경제 지원은 안 해주더라도 제재는 상당 수준 풀어줘야 북한이 성의 있는 행동. 그리고 영변 핵시설이라는 게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북한 핵시설의 80%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따라서 미국이 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미국이 정말 빅딜만 하겠다. 제재 관련해서 미국에 조금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군요. 필요하다. 그런데 예. 5개가 너무 많으면 한 3개 정도를 해주고 저는 이게 3개만 풀어도 얼마든지 2개만 가지고도 아프긴 아프지. 계속 아픈 상태니까. 그런데 이제 합의가 되려면 이제는 스몰 딜은 안 되게 됐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내뱉은 말을 어떻게 다시 정말 시건을 합니까? 그러니까 스몰 딜은 안 되니까 영변하고 제재 조금 일부 완화 5개는 아니더라도 거기다가 연락사무소, 종전선언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최종적으로 북한은 완전히 비핵화한다를 선언하고 그다음에 북한 핵 프로그램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동결해야 됩니다. 동결을 약속하고 그리고 시점은 얘기 안 하지만 장래에 가서는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신고하고 다른 데 지역도 폐기한다는 약속. 예. 이거를 엮으면 충분히 저는 체면과 실리를 찾으면서 서명이 가능하다. 네, 홍인익 박사는 그러니까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서도 조금 더 진지하게 협상을 했다면 빅딜 수준에서 조정이 가능하고 합의가 가능했다라고 보시는 입장이죠. 조정에서 낮은 수준으로 합의는 예. 됐을 수 있었다. 저는 지난번에 최선이 3월 15일 날 최선이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 원문을 찬찬히 보면서 하노이 회담이 왜 저렇게 됐는가를 조금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노이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 내용 전문을 보게 되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정상회담에 나갈 때 중요 목적이 뭐였냐면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했던 합의의 첫 번째 사항,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간의 새로운 관계 정립하는 문제, 여기에만 그 핵심을 가지고 나왔대. 그러니까 핵 문제에 대해서 세 번째 벌써 이미 합의가 끝난 거니까 첫 번째 합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사실 이 회담 성격 자체를 그렇게 규정하고 나왔던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비핵화에 관해서는 더 진전된 협상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네. 또 하나 제재 관련돼서는 물론 저기 홍 박사님 말씀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그럼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받을 거냐 이 생각을 하게 보게 되는데요. 비난의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제재를 계속해야지 다시 한 번이라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정치 이벤트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제재를 풀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이유가 임기 동안에 만날 이유가 동인이 사라진다고 믿는 트럼프로서는 제재를 계속 틀어주고 있어서 이 대화 그러니까 제재를 계속한다 대화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늘 같이 그랬을 세트로 때 이야기하고 그러면 있는 어떤 거죠. 변화가 좀 일시 지금 3차가 성립될까요? 아니면 아까 남성욱 박사처럼 기존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방식이 돼야 될까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동인이 지금 점점 더 꺼져가고 있고 아하. 사실은 저게 되살리가 쉽지 않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시정연설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보다 더 좋은 우리 조건으로는 안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번 시정연설에. 양쪽의 접점을 만들기가 쉽지 네. 않다라고 보군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벌써 이제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 좀 1주년이 이제 다 됐는데 그때 당시 뭐 도보다리에서의 만남 등 여러 가지 기억하실 겁니다. 그 동력이 이후에 교착 상태가 없었다면 대단히 큰 축제 속에서 지금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남북 정상회담 조만간에 뭐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북미 간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큰 상태에서 중간 접점을 아직 못 찾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의 사실상 중재안을 갖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다가 현재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 뭐 이 정상들이 풀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닐 수도 있다. 아하. 아까 육자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적어도 3자 정도로라도
갔었어야 된다. 실무적으로 워킹그룹을 돌려서 이행 로드맵을 만드는 정도의 노력은 남북미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당장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보다 네. 실무회담을 통해서 이행 로드맵을 만드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톱다운 방식을 전히 유의하다라고 했었는데 보니 고영 교수께서는 현 단계에서는 정말 구체적인 실무 간의 작업을 통해서 합의에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이런 작업의 조건을 포함해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4.27 1주년이 돼가는데 오히려 북한이 다시 문을 걸어 잠그고 다시 이제 요즘 또 방북 그런 움직임이 다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뭐가 뜻대로 안 되면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그는 문재인 정부를 정말 어렵게 하는 정책이죠. 뜻대로 안 된다고 할수록 남북 교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문 대통령이 조만간이라는 단어를 써서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의사를 표현했는데 저는 특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밑에 실무적인 노력이 고 교수님 의견처럼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만나야지 그냥 정상들끼리 도보다리는 2번 이상 그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호흡을 길게 가고 북한도 문을 걸어 잠그는 형국이기 때문에 저희도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북한에 대해서 자꾸 하자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또 관심이 없는데 남측이 참 저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중앙아시아의 3국을 방문하고 돌아오셨죠. 또 카자흐스탄에서는 카자흐스탄의 비핵화의 경험을 한반도 비핵화에서 서로 조금 도움을 주도록 하자 이런 논의까지 했었는데 국내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도 복잡하게 좀 돌아가고 있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강조하고 싶은 말 포함해서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먼저 이 원장님. 좀 이거는 장기적으로 좀 다시금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실은 중재자 역할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북한 핵 문제 해법에 있어서 한국 정부는 조금 소극적이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으로 이렇게 다 떠넘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적어도 단거리 핵미사일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입장을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 거기에 대해서 남북 경협과 단거리 핵미사일에 관해서는 서로가 협상을 틀을 같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 사실은 남북 경협 자체를 지금부터 에피타이저처럼 북한 핵 문제 해결에서 에피타이저처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더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입을 해서 단거리 핵 문제만큼은 우리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 그 레버리지로 남북 경협을 사용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홍익 박사님. 네, 하노이 정상회담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으로 득이양양해졌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상당히 내상을 입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속내는 정말 믿기 어려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이제는 조금 입장을 좀 유연하게 해서 3차 정상회담 쪽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일단 겉모습은 빅딜 아니면 안 하겠다 그러는데 빅딜 아니면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북핵 문제는 해결은 거의 끝났다. 해결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과 북한의 국력이 경제적으로는 600대 1이고 군사적으로도 한 100대 1 정도 되는데 100분의 1밖에 군사력이 없는 사람을 너 무장해제해라. 그럼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런 식의 빅딜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북한은 오로지 핵에 의존해서 지금 정권 유지하고 있는데 따라서 여기서 우리 정부는 미국을 설득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체면도 살리고 실리도 볼 수 있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외교 활동을 통해서 네. 우리가 북미 관계를 다시 정상회담으로 이끌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남정욱 교수. 예,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오산했던 결과 같고 2차 하노이 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이 좀 오판했던 측면이 있지 않나. 이제 3차 회담은 오산과 오판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탑다운도 중요하지만 실무적인 합의가 완성이 된 다음에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도장 찍는 세레모니 형태로 진행돼야지만 이런 혼란이 반복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영 교수님. 예, 톱다운 방식이 이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 그 외교적 성과를 나름은 또 정치적인 어떤 손익을 계산하는 그런 이제 목표가 또 있겠죠. 그런 게 있어야 또
탑다운의 어떤 동력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각각의 국내 정치적인 구조라는 부분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는 내부적으로는 그 다소 자율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잠시만 정체되면 뭐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여야 간에도 이게 일치된 의견이 안 나오면 우리 내부적으로도 힘이 모아지지 않으면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북핵 해결의 거의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절박한 그런 엄중한 그런 상황이라는 인식 속에 우리가 더 창의적인 안을 내서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데 국회도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뭐 네 분 뭐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그 중에 특별하게 뭐 서로 견해가 차이가 있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는 또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역시 톱다운 방식을 강조했는데 오늘 전문가들께서는 그에 못지않게 실무자들 간에 치밀하게 합의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내부적으로 뭔가 서로 간에 힘을 합해서 창의적인 의견을 내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도 상당히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오늘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한반도 정세를 가늠할 중요한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다 정교하고 치밀한 외교안보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정부도 국회도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외교를 통해서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길 바라면서 토론당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